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여러 사연을 접하면서 세상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연의 주인공이 돼버렸네요. 믿었던 남편 놈하고는 작년에 이혼을 했는데 미친놈이 제 뒤통수를 친 것뿐만 아니라 농락까지 했어요. 저를 속인 대가는 확실히 치르기 위해 복수도 해줬답니다. 세상 다정하고 가정적인 남편인 척 가증스럽게 굴다가 우연히 두 얼굴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을 충분히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철석같이 믿으면 안 되나 봅니다. 남편이 처음부터 개차반은 아니었어요. 정말 세상 다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시부모님 또한 저에게 잘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저희 시댁은 정말 깡시골이었는데요. 논과 밭을 꾸리면서 살고 계셨죠. 농사지어서 팔고 잘 키운 농작물들 자식들도 챙겨주고 그러세요. 농사지어서 자식들 대학까지 졸업시킨 대단하신 부모님이십니다. 순박하시고 순수하신 분들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결혼 전에 시댁에 몇 번 간 적이 있는데요. 몇 번 인사 가고 난 후 깜짝 놀랐던 것이 있었어요. 왜 시골에 그런 일들 있잖아요. 연고 없는 사람 숙식 제공해주며 일손으로 쓰는 거요. 저희 시댁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보통 남자들의 경우를 많이 봤는데 시댁에는 있는 분은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분은 아주 어렸을 때 시댁 동네에 오게 되었다고 해요. 집안이 망해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래서 고등학교도 못 마치고 집을 나오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직업소개소 같은 곳으로 갔고요. 거기서 저희 시부모님과 계약을 하고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한테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순박하신 시부모님인데 이런 것 보니 우리 시댁도 그런 집이구나 싶었고요. 시부모님은 참 좋으신 분인데 그 일하시는 분한테 하는 거 보면 정말 눈살이 찌푸려질 때가 있었거든요. 막 대하고 무시하는 건 다반사였죠. 그래서 자꾸 마음이 쓰였나 봐요. 갈 때마다 한 번씩 말을 걸어봤었어요. 저 아시죠? 최종원이랑 결혼할 사람이에요. 저보다 3살 많다고 들었어요. 여기서 오래 사셨다면서요? 종원이 마누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결혼 축하해요. 네, 저는 여기서 오래 살았어요. 들어보니까 계약도 다 끝났다는데 왜 아직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서 더 대우받는 일 하는 게 낫지 않아요? 한평생 이런 일 하면서 살았는데 어디 가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일은 고돼도 돈 떼먹거나 나한테 몹쓸 짓 하진 않아요. 맞아요. 저희 시부모님이 그분한테 모질고 일도 고되게 시켜도 돈 줄 건 다 주더라고요. 계산 하나는 철저하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일한 거 쓰여 있는 장부도 있었고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산을 철저하게 해서 주셨더라고요. 그거 하나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시부모님도 딱 줄 건 줘야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이상하게 그분한테 더 마음이 쓰이고 잘 해주려고 했어요. 교사까지 하는 네가 신경 쓸 만한 애가 아니야. 걔한테 관심 그만 가져. 우리 귀한 며느리는 우리 집에서 대접만 받고 가면 돼. 나는 네가 우리 미천한 아들하고 결혼을 해준다니 우린 참 고마울 따름이다. 아유,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저는 저분과 오랫동안 가깝게 지냈다는데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마세요. 너무 짠해요. 아이, 종년이 저거 별거 아니야. 그래도 일은 잘해서 데리고 있는 거지. 너가 신경 쓰는 노예나 뭐 불법적으로 부려먹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 쓰지 않아도 돼. 내가 그런 일은 안 만들어. 알았지? 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아무튼 저희는 축복 속에 결혼을 했고요. 아이도 둘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잘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고요. 결혼 생활에 너무도 익숙해져 갔을 때였죠. 아이고, 잘 지내니? 집안에 별일은 없지? 우리 손주들 공부 잘하고 잘 지내고 있니? 네, 어머님,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어머님 어디 아프세요? 아유, 무릎이 말썽 부린다 싶었는데 이제는 어깨도 안 좋네. 일을 하도 해서 그런가 몸이 여기저기 아주 고장이야 죽었어. 그럼요. 농사일이 종고돼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자꾸 놔두면 안 돼요. 아프면 치료를 하셔야 해요. 무릎은 전에도 말했다시피 그 퇴행성 관절염이니까 뭔가 그 심해서 수술해야 하고 어깨는 또 가봐야지. 제가 병원 예약해 드릴 테니까 시간 맞춰서 올라오세요. 그러다가 큰일 나요. 아셨죠?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기도 했고요. 농사일이 고되다 보니 몸이 성한 곳이 없었어요. 무릎은 진작에 두 곳 다 퇴행성 관절염 진단받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었고요. 이제는 어깨까지 말썽이라고 하니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다리는 진작부터 너무 아파하셔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어깨건으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예약해 드렸고요. 몇 차례 어머님이 진료를 받고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어깨보다는 무릎이 더 시급해서 수술을 받아야만 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학병원 유명한 의사는 진료를 받는 것조차 몇 개월이 걸리고 수술 날짜 잡는 것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님이 일상생활을 너무 힘들어 했어요. 집안일은커녕 화장실 가는 것조차 쉽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누군가는 시모를 돌봐줘야 하는 상황인데 아버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어머님이 꾀병 부린다고 뭐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것 때문에 또 많이 싸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부장적인 분위기라 어머님을 돌봐드리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건데 네 시아버지가 나보고 꾀병 부린다고 어찌나 뭐라고 하던지 내가 서러워서 살 수가 없다. 어머님, 아유,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아니, 아버님 왜 그러세요? 정말 왜 아픈 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다. 내가 뭐 이러고 산다 정말. 내가 정말로 저 인간하고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몰라. 그럼 지금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어머니 화장실도 못 갈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 요양보호사 좀 알아봐 드릴까요? 아니야 됐어. 아유 못하러 돈을 들여. 우리 집에 그 종년이 있잖아. 걔한테 일 시키면 돼. 걔를 그러려고 데리고 있는 건데. 제가 하도 걱정을 많이 하자 어머님은 그 일손 돕는 여자분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그분을 종년이라 부르는데요. 다른 이름도 있지만 그냥 종년이라고 불러요. 아무튼 그분한테 수발들라고 하면 된다고 했지만 며칠 후 전화해보니 농사일로 아버님이 자꾸 불러서 그마저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어머님 그냥 놔두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수술 받기 전까지 우리 집에 모시고 있는 건 어때? 내가 올해는 담임이 아니라 빨리 올 수 있는 날도 있거든. 그래서 어머님 돌봐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 거기서 아버님 구박받고 식사도 제대로 차려 먹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면 우리 집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정말? 그래도 돼? 나야 당신이 그렇게 해주면 고맙지. 내가 엄마랑 전화해 볼게. 정말 고마워. 제가 자청해서 어머님을 모시자고 했고요. 남편은 신이 나서 어머님께 전화했어요. 마다할 이유가 없죠. 아버님도 차라리 어머님이 안 보이는 게 마음이 더 편하겠다고 하시면서 데리고 가라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주 주말에 어머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저희가 서울이라 병원 가기도 수월하고 몇 개월만 보살펴드리면 충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시자고 한 거였죠.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시댁에 농사 지을 손이 모자르다고 금요일이면 시댁에 가서 일을 도와드리고 일요일에 올라오는 스케줄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상황은 제 예상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어머님 무릎은 한 번에 수술을 같이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수술 자체가 너무 아프고 한쪽씩 차도 봐가면서 수술을 해야 한다면서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요. 또 인공관절 넣는 수술은 바로 퇴원도 못해요. 수술 후에 큰 병원에서 작은 병원으로 옮겨가 재활도 해야 하고 집에 와서도 바로 일상생활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님은 어깨도 안 좋으시잖아요. 어깨는 오십견과 석회가 심해서 이거 빼는 시술도 하고 재활 치료도 하고 어머님 당뇨랑 골다공증 심한 것도 이참에 다 고치고 가라고 했어요. 게다가 코시국까지 겹쳐서 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원래 저한테는 정말 잘하시거든요. 결혼 생활할 동안 잔소리도 안 하시고 항상 저한테 미안해 하시고 우리 애들한테는 사랑만 주는 정말 좋은 할머니였거든요.
저는 사실 그거 생각하고 같이 살아도 되겠다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요, 같이 사니깐 다르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아픈 걸 보니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아이고, 그냥 데려가세요. 나 죽네, 나 죽어. 어머님, 많이 편찮으세요? 진통제 더 드릴까요? 약 먹고 4시간 지난 거죠. 진통제 얼른 가져다 드릴게요. 할머니, 죽지 마. 할머니 자꾸 죽는다는 말 하지 마. 그런 말 들으면 내가 정말 마음이 아파. 시어머니가 곡소리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런데 애들이 듣는 데서 저런 말 하시니깐 애들이 할머니 죽냐면서 엄청 동요를 하더라고요. 감수성 많은 큰애는 매번 그럴 때마다 울어요. 어머님께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해도 그게 재밌는지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 그거 미지근하고 반찬이 이게 뭐니? 손 풀떼기만 해놓고서 뭘 먹으라는 건지. 아유, 안 먹을랜다. 가져가. 어머님, 수술 후에 움직임이 없으셔서 의사 선생님이 식이섬유 많이 먹으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차린 거예요. 입에 안 맞아도 좀 드세요. 따박따박 말 대꾸. 너 우리 아들한테도 이러니? 너 상당히 다른 사람 깔보는 습관 있는 거 알아? 너한테는 뭐 말을 못해. 깔보나니요. 그게 아니라 어머님 오해해요. 저는 어머님 잘못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이요? 아유, 됐고 상이나 치워. 그리고 가서 콩국 좀 고아라. 수술을 해서 그런지 콩국이 땡기네. 너 그거 어떻게 고우는지 잘 알지? 어머님이 아프셔서 그런지 저한테 짜증도 많이 내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엄청 부리는 말투로 하는데 저도 어머님이 아프시니까 그러는 거겠지 하며 화가 많이 나도 넘기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꾹꾹 참았는데요. 딱 한 사람한테 그 모든 걸 다 쏟아냈죠. 바로 남편이에요. 남편은 상황상 잘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남편은 어머님과 제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일 콩국하기로 했어. 아유, 나 출근도 해야 하는데 그걸 언제 만들어. 느낌에 어머님이 나 일부러 엿먹이려고 콩국하라고 하는 것 같아. 나 정말 화나. 무슨 말도 못하겠더라고. 내 말은 다 꼬아듣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데 어머님 아프시니까 참는 거야? 우리 엄마 안 되겠네. 아파서 하는 히스테리도 정도가 있지. 아, 이렇게 나오면 누가 엄마를 모셔. 일단 콩국은 스킵해. 그건 내가 정리할게. 남편은 어머님께 이런 말 저런 말 말동무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주 잘하는 설렁탕 집이 있는데 한 그릇만 먹어도 기력 회복을 하는 곳이 있다면서 내일 사온다고요. 어머님한테 꼭 한번 드셔보게 하고 싶었는데 이참에 잘 됐다고 어머님이 곰국 땡긴다고 했는데 더 맛있는 건 먹자면서 어머님을 달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저 사람이 엄마 먼저 모시자고 한 거 알잖아. 저 사람이 마음씨는 정말 고와. 그건 인정해줘야 해. 착한 사람한테 잘 대해줘. 그래야 엄마가 더 대우받는다. 으이그, 여자 치마폭에 쌓여서 지 엄마한테 할 말 안 할 말 못 가리고 하네. 아유, 그렇게도 좋냐? 엄마도 내가 와이프랑 잘 지내는 게 좋지 않아? 아니, 잘 지내지 말까? 막 싸우고 맨날 이혼한다고 해? 그러는 게 좋겠어? 나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할게. 나 잘 사는 게 엄마 행복이야. 나 못 살면 엄마 불행이고 나 잘 사는 게 엄마한테도 좋은 거잖아. 아유, 하긴 네 처가 사람은 됐지. 교사가 아무나 되냐? 애들 가르치려면 선생이 본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알았어. 네 처한테 잘해주면 되지. 어머님이 계신 방 문 밖에까지 다 들리는데 남편이 정말 말을 잘해줘서 어머님이 한풀 꺾였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는 또 다르게 얘기하죠. 엄마한테 잘 말했어. 엄마가 당신한테 미안한 게 많더라고.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한테 더 틱틱거리는 그런 심리 있잖아. 우리 엄마가 그런 식이거든. 엄마가 미안하게 생각해야 하고 쑥스러워서 말을 못한대.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 좀 해줘. 당신이 괜히 하는 말 아니지? 알았어. 어머님을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볼게. 당신도 수고 많았어. 중간 역할 하기 힘들지? 보통 일이 아니네. 엄마가 빨리 집으로 가야지 안 되겠다. 아, 나 너무 두 여자 사이에서 피말려. 중간 역할을 톡톡히 해낸 남편 덕에 그 뒤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잘 넘어갔어요.
어머님이 남편이 저렇게 말했다고 한순간에 바뀌진 않잖아요. 어머님이 또 예민하게 구시고 저를 또 하대하면 저는 또 열받는데요. 그럴 때 살짝 언성이 높아질 때가 있었는데 어머님이 알아서 깨갱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종종 아버님까지 합세해서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하셨습니다. 애미야, 네 시어머니 모시기 힘들지 않냐? 내가 네 통장으로 돈 보냈다. 다달이 그 금액 보낼 테니까 그건 네 시어머니 생활비로 쓰고 뒤에 보낸 돈이 있을 거야. 그건 네 용돈이야. 고생 많지? 거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기분 전환도 해. 네 시어머니가 아들 가졌다고 아주 유세 떨고 있을 게 보여서 내가 괜히 미안하다. 아니, 아유, 뭘 돈을 보내셨어요, 아버님. 저희가 충분히 어머님 보살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주셨으니까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기분 전환도 좀 잘 할게요. 그래.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더 되냐. 자식들 잘 살게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안 그러냐? 우리 죽으면 우리 재산 다 장자인 너네한테 줄 거니까 조금만 더 고생해라. 아버님, 어머님 모시는 건 제가 알아서 할 텐데요. 저 그 돈 욕심 안 나요. 아끼지 마시고 아버님도 아프면 병원 다니시고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사 드시고 그러세요. 그 돈 다 쓰고 가세요. 아유,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배포가 크다니까. 그래, 고맙다. 내가 다시 연락할 테니까 고생해라. 끊자. 집안의 남자들이 제 기분을 살피느라 아주 그때는 다들 애먹었을 거예요. 아무튼 어머님 모시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남편은 어머님 말동무만 해드릴 줄 알지 목욕시키고 밥 먹이고 병원 가고 그런 건 다 내 차지였죠. 왜 사람들이 부모님을 요양원에 맡기는지 알겠더라고요. 일도 해야 하는데 공백기를 채울 수가 없고요. 예민해진 어머님을 감당하기 힘들었죠. 어머님이 힘들게 할수록 요양원 생각과 이혼 생각이 엄청 많아지면서 저도 예민해졌죠. 그런데 저희 남편이 아주 눈치가 빨라요. 한 번씩 이런 생각 들 때면 남편이 우리 친정에 한 번씩 가서 용돈 드리고 오고 그러더라요. 오늘 김서방 왔다 갔어. 어쩜 그렇게 싹싹한지 몰라. 네 아빠가 못 고치던 화장실 환풍기도 고쳐주고 갔다. 김서방 정말 든든해. 아유, 예뻐 죽겠어. 엄마, 남편이 왜 그랬겠어? 내가 그만큼 하니까 미안해서 그러는 거지. 지금 시어머님 모신 지가 얼마야. 지도 찔리니까 그런 거지. 어쨌든 잘해줘. 이런 사위 없다. 처갓집에 와이프 없이 혼자 와서 이렇게 살갑게 하고 가는 사위가 어딨니? 나는 너무 고맙더라. 내가 어머님 모시기 전에는 친정 동네에 가지도 않는 사람이잖아. 찔리니까 그래. 엄마도 너무 예뻐하지 마. 사람 버릇들어.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잘하면 저희 부모님은 제 속도 모르고 저한테 남편 칭찬을 쏟아내세요. 남편이 왜 저희 친정에 잘하겠어요. 제가 자기 엄마 잘 보살펴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기브 앤 테이크 같은 느낌이라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잘하는 게 좋지도 싫지도 않은 그런 느낌 아실까요? 그렇게 해서 어머님을 저희 집에서 3년이나 모셨고요. 웬만큼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을 컨디션이 되어서 어머님은 다시 공기 좋은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당신 정말 고마웠어. 당신 같은 며느리는 정말 없을 거야. 3년이나 우리 엄마 보살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앞으로 당신한테 충성을 다할게. 정말 최선을 다해 떠받들고 살게. 됐어. 이제 없어. 나도 너무 힘들었고 2번 다시는 못할 것 같아. 그런 줄 알아? 그럼 이번이 마지막이지. 나도 엄마가 얼른 내려가길 기다렸어. 내가 여행 예약했거든. 여행? 나 지금 여행 갈 기분도 아니고 휴가도 못 내. 그냥 취소해. 나는 그냥 쉬고 싶어. 그래서 주말로 했고 장인어른 장모님께 이미 다 말씀드려서 취소 못해. 그러니까 꼭 가야 해. 알고 보니 남편이 저희 친정 부모님과 같이 여행 가려고 예약을 해놨더라고요. 남편이 성의를 보이니까 저도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요. 3년 솔직히 쉽지 않았는데 남편이 정말 고마워하고 저희 부모님께 잘하니까 나도 보기 좋더라고요. 역시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을 해줘야 한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친정 부모님과 여행도 갔다 오고 드디어 저희 4식구만 보내게 되는 날이 되었어요.
단란하게 딱 4명만 집에 있으니 마음이 어찌나 가벼운지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홀가분한 행복이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할 말이 있다고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데 분위기를 이렇게 잡아? 무슨 심각한 일이야? 혹시 당신 사고 쳤어? 아니면 어디 아파? 그런 게 아니라 나 정말 진지하게 말할게. 나 이제 회사 그만 다니고 사업하고 싶어. 사업해도 될까? 남편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도 사업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애들이 너무 어렸을 때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게 미세먼지 필터 사업이었는데 했으면 잘 됐을 거예요. 그때는 자금이 딸려서 못했지만 남편이 사업 아이템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가져오거든요. 남편이 얼토당토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사람이라 일단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무슨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하고 싶은 거야? 사업 잘 생각해봐야 해. 나는 직장 다니면서 돈 받는 게 제일 마음 편하고 좋아. 대여 사업을 하고 싶어. 노트북도 기업이나 박람회 같은 행사장에 대여할 수도 있고 운동기구도 자신이 얼마나 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사기에는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대여해서 사용을 해보고 빌려서 써보다가 구매를 하는 거지. 또 서빙 로봇도 좋고. 그래서 그런 대여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어때? 생각보다 나쁘진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언제나 사업은 자본이 문제죠. 남편한테 들어보니까 초기 자본이 좀 들겠더라고요. 물건이 있어야 대여를 해주죠. 그런데 저희 형편에는 택도 없었죠.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모은 돈은 한정적이고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는 건 어때? 다들 대출로 시작해. 그리고 벌어서 갚으면 되지. 내가 컨설팅도 받아봤는데 전망이 좋아. 그래? 그럼 대출도 한번 알아만 봐. 받지는 말고 이자율이나 상환기간이나 그런 거 그리고 나서 결정하자. 그래서 남편이 대출을 알아봤는데 한평생 직장 생활한 사람이 대출이 나와봤자 얼마나 나오겠어요. 사업이 코앞인데 자금이 발목을 잡자 남편은 머리를 이리저리 굴리더라고요. 난 솔직히 사업은 공격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자금이 필요하니까 지금 집 팔고 월세로 가고 그 돈으로 사업해보는 건 어떨까? 뭐? 여보, 우린 자식이 있어. 그것도 애들이 초등학생이야. 리스크가 너무 큰 건 싫어. 그냥 직장 잘 다니면 안 돼? 난 그게 제일 좋아. 어떻게 얘기가 항상 돌고 돌고 도돌이표냐. 당신이 안정적인 생활 좋아하는 거 알겠는데 그렇게 해서는 큰 돈을 못 번다고. 그런 식이면 아무것도 못해. 남편은 제가 돈 때문에 일을 말리자 승질을 내고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처자식이 있고 애들이 어린데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해서 막무가내로 덤비면 안 되잖아요. 무슨 일이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저리 성질을 낼 줄은 몰랐죠. 그런데 이 인간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시부모님께도 말을 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다 했고 심지어 제가 반대한다는 것까지도 다 말했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솔직히 저희 시부모님이 보수적이라 저랑 생각이 비슷할 줄 알았는데 팔은 안으로 굽더라고요. 애미야, 애비한테 들었다. 사업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반대를 하냐? 여기서도 농기계 대여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돈을 쓸어 모은다. 괜찮을 것 같은데 왜 반대를 하는 거냐? 아버님, 저도 사업 아이템은 괜찮은 것 같지만요. 결정적으로 돈이 없어요. 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집 팔아서 하면 되잖아. 건의를 하려면 여자는 그저 묵묵히 믿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다. 네가 뭔데 방해를 하냐? 뭣도 모르면서. 네? 집을 팔라고요? 저희 애들도 있는데 그건 좀 그렇죠. 아무튼 아버님 의사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좀 바빠서 전화는 먼저 끊을게요. 아버님과는 의견이 맞지 않아서 전화를 끊었는데요. 다음 날 어머님도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나도 네 시아버지가 땅 사자고 할 때 돈 없어서 안 된다고 했지만 대출 받아서 했다. 그래서 팔아. 우리가 그래서 땅이 얼마나 많니? 이래서 큰일은 남자가 하는 거지 여자가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어머님조차 남자 여자 거리면서 성차별적이고 나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남자가 큰일하고 여자가 내조하고 그런 말이 어딨나요? 저 너무 섭섭해요. 아이고 참네. 얘 네가 섭섭하면 뭐하니? 섭섭하면 어쩔 건데. 모든 일은 말이다. 다 그렇게 되어가는 거야. 생각해보니 가끔씩 시부모님이 고리타분하고 옛날 사람 같은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어머님이 아버님 좀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런 게 다 가부장적인 사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상을 저한테 강요할 줄은 몰랐네요. 저는 이 집안에서 그래도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일로 저는 시부모님과 좀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댁도 돈에 여유가 있는 건 아니라서 남편이 하고 싶다던 사업 강력하게 도와준다고 말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계속 아쉬워하며 한숨만 쉬더라고요. 제가 집을 팔아서 자신을 도와주길 바라고 있는 거죠. 저는 집까지 팔아가며 남편의 사업을 지지할 생각은 없기에 남편과도 어색한 사이로 살고 있었죠. 그런데 뜻밖의 돈 나올 구멍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는데요. 그 내용은 심히 충격적이었어요. 얘, 너 놀라지 마라. 우리 그 논밭 있잖아. 세상에 그게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서 땅값이 올랐어. 그런데 얼마나 올랐는지 아니? 무려 100배가 올랐어. 네? 100배나요? 재개발 지역에 속했다고 땅이 100배나 올랐어요? 처음에 엄청 싸게 매입하신 거예요? 우리 땅이 길가에 있잖니. 길가장에 접근성이 좋아서 잘 쳐준다고 했고 원래 싸게 사기도 했지.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땅값이 올라봤자 얼마나 오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00배라니요. 원래 동전 땅이었나 싶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믿을 수가 없었죠. 때마침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고요. 그 얘기를 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덤덤하게 듣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미 시댁과 남편은 서로 얘기를 끝내고 저한테 알려준 거였습니다. 나도 엄마한테 다 들었어. 땅값이 많이 올랐더라. 그리고 아빠가 그랬대. 이참에 팔아서 내 사업 자금을 보태주겠대. 정말? 아버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대? 잘 됐네. 어느 정도 규모인 거야? 그럼 얼마 정도 주시는 건데? 그걸 확실하게 물어봐야 하는데 당신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돼? 같이 내려가서 아빠한테 한번 여쭤보자. 그래서 그 주말에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시댁에 갔어요. 여러 가지 진지한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애들은 친정에 맡기고 남편과 둘이 갔죠. 시댁에 들어서는 순간 아버님이 대뜸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돈 준다니까 헐레벌떡 뛰어왔냐? 참네. 그래, 뭐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애미야, 너는 그러면 안 돼. 네가 돈 때문에 우리 아들 기죽이고 하는 일마다 반대하는 거 나 많이 참았다. 아주 교사라고 우냐우냐 해주니까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았냐? 넌 무슨 여자가 그렇게 두세 가지고 우리 아들을 잡아먹냐? 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돈 준다고 하니까 오긴 왔는데요. 이 사람이 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사람 뭔 길을 죽여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제 의견을 말한 거고요. 처자식이 있는 사람 섣불리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괜히 반대하나요? 당신은 아버님께 뭐라고 말씀드렸기에 아버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 아니, 나는 그냥 지금 상황에 대해 말했고 아빠가 그러시는 건데 왜 나한테 화를 내? 너 지금도 네 남편한테 뭐 하는 짓이냐?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길을 못 피지. 시아버지한테도 따박따박 대들고 너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제가 괜히 그러나요? 돈이 없어서 그러죠. 나 공무원이고 이 사람 일반 회사원이에요. 저희가 뭔 돈이 있겠어요. 뻔하지 않아요? 애들도 있는데 사업한다고 돈 다 빼주고 월세 새빵 살아야겠나요? 이렇게 불안하게 왜 살아요? 다니던 직장 계속 다니면 되죠. 그놈의 돈. 그 돈 내가 줄 테니까 너는 잔말 말고 가만히 있거라. 내가 땅 팔아서 줄 테니까. 남자 하는 일에 여자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니야.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정말 이놈의 집구석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어머님도 한마디 보태더라고요.
너는 네 일이나 잘하고 네 살림살이 잘하고 애들 잘 키우고 남편 내조만 잘하면 돼. 그게 네 할 일이야. 어머님, 좀 그러네요. 제가 언제는 내조 안 했어요? 제가 어머님까지 다 보살폈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제가 언제 제 일 안 하고 남편 일에 참견만 하고 살았나? 저 정말 억울해서 못 살겠네요. 아니 여보, 우리 부모님한테 뭐 하는 말버릇이야? 너는 선생이라 그런지 우리 부모님도 가르치려느냐? 어? 나도 한평생 너한테 이런 취급받고 사는 거 지긋지긋해. 뭐라고?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아유, 와, 여기서 내가 문제구나. 내가 적폐구나. 알았어요. 문제인 사람은 빠져줄 테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땅을 팔아서 아들 준다는데 제가 뭐라고 해요. 아버님이 돈 주면 당신이 돈 받아서 사업하면 되겠네. 그럼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라고 해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집안은 내가 문제구나 싶어서 그때 그 집을 나와서 밥도 안 먹고 남편 나올 때까지 채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심지어 어머님이 차려주는 저녁 밥을 다 먹고 나왔고요. 말없이 운전대를 잡고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은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입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기에 저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애들은 친정에서 밥 먹고 잠이 들었다고 해서 하룻밤 거기서 재우기로 했고요. 빈 집안에 제가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나 당신과 한 집에서 못 살겠어. 생각해보니까 나는 당신만 없었으면 진작에 잘 됐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 말씀 하나도 틀린 거 없어. 그전에도 당신이 사업 반대해서 못했는데 그때도 빚내서 그냥 했었으면 진작에 그 돈 다 갖고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렸을 거잖아. 내 앞길에 당신이 도움이 안 돼.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어요. 그동안 나름 화목한 집안이라 생각하고 살았는데요. 이번에 어머님 아버님과 마찰이 있었던 것도 그냥 지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혼이라니요? 이런 걸로 헤어진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거든요. 뭐라고? 이혼?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네. 헤어질 정도로 이번 사태가 큰일은 아니라 생각하는데? 결국 당신 맘대로 아버님 지원받아 사업하기로 하지 않았어? 그럼 된 거 아니야? 당신한테 옥매어 살기 싫다고. 뭐든 다 허락받고 당신 오더가 떨어져야 뭐든 할 수 있는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 나는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결혼한 남자들이 다 이러고 살지. 다들 어떻게 사는지 좀 봐. 이런 게 책임감이고 이런 게 가장인 거야. 나는 뭐 하고 싶은 게 없는 줄 알아? 당신이 너무 철없는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 내가 느끼는 고통은 나만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나는 당신 옆에서 숨도 못 쉬겠어. 답답해. 멘탈이 약한 건지 아니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지. 혹시 여자 생겼니? 그래서 그러는 건 아니지? 그만해 거참. 사람을 모함하는 것도 정도 같아. 이래서 당신하고 얘기하기가 싫다는 거야. 에라이 씨 이놈의 쥐구석. 남편은 그날 저와 된통 싸웠고요. 갑자기 화를 내더니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여러분,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남편 사업 반대했다고 집안에 역적이 되었어요. 집까지 팔아서 남편 사업 자금을 줘야겠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더 어이없는 게 뭔지 알아요? 며칠 후 주말에 제가 아이들과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저희 집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시골 시댁에서 종살이하는 여자가 곱게 차려입고 저희 집은 어떻게 알았는지 왔습니다. 누가 벨을 눌렀길래 보니깐 그 여자였어요. 무슨 일로 왔냐니깐 심부름 왔다 해서 어머님이 보낸 줄 알았죠. 집안에 그 여자를 들였고요. 차까지 내줬는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이른 아침에 오신 거예요? 어머님 심부름 오셨다고요? 무슨 일이에요? 그건 사실 뻥이고요. 당신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왔어요. 충격받을지도 모르는데. 저희 남편이요? 아니, 저희 남편에 대해서 뭘 아세요? 무슨 말을 하려고요? 해보세요. 충격 안 받을 테니까요. 저는 솔직히 저희 싸운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있거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 여자 입에서 나오는 말은 심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이 당신 시어머님 모실 때 당신 남편이 주말마다 시댁에 내려갔죠. 사실은 나한테 와서 나랑 다정하게 있다가 간 건 모르지? 뭐라고? 당신이랑 있었다고? 그때 매주 갔었는데? 당신한테 가서 다정한 시간을 보냈다고? 정말 충격이긴 했어요. 저한테는 자기 엄마 병수발 들게 하고 지는 나가서 바람이나 피고 있었다는 게 말이 돼요. 봐봐, 충격이라고 했지? 지금도 내 집에 와서 나랑 같이 살고 있어. 네 남편이 종살이 그만하게 해주고 심지어 근처에 오피스텔까지 계약해줘서 같이 살고 있다고. 나랑 그이는 보통 사이가 아니야. 나랑 있어야지만 안식을 느낀다. 내가 그 동네에 처음 왔던 10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린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너랑은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거야. 알고 보니 남편과 종년이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랑에 빠졌다고 했고요. 둘이 아주 예전부터 갈 때까지 간 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종년이를 사람 취급도 안 했으니까 결혼할 생각도 못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좋은 저랑 결혼했고요. 그 이후로도 종년이를 몰래 만나고 다녔다고 합니다. 남편이 이제 시댁에서 100배가 오른 땅을 팔아 사업 자금도 대준다고 하니까 종년이 종살이 마감시켜주고 심지어 결혼도 하자고 했대요. 그 말을 듣는 내내 현실감이 떨어져서 화도 안 나더라고요. 아주 대단한 사랑 납셨다. 지금 뭐 하자고 나 찾아온 건데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뭐 어쩌자는 건데 말을 해봐. 그러니까 이제 좀 떨어지라고. 내가 네 속셈 모를 줄 알아. 시댁이 갑자기 돈벼락 맞게 되니까 너 그것 때문에 이혼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 인간이 그러디? 아주 대단한 사랑 납신 줄 알았는데 너네도 별거 아니구나. 우리 사랑 모욕하지 마.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니까. 2억이면 되겠어? 2억 주면 이혼할래? 이 아줌마 2억 줄 테니까 도장 찍읍시다. 찍으라고. 종년이는 본인이 2억 줄 테니 먹고 떨어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시아버지가 주는 돈이 탐나서 이혼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너 이러는 거 우리 남편도 아니? 우리 남편이 너한테 가서 이런 말 하라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당연히 나 혼자 온 거지. 내가 너 내치려고. 그이가 마음이 약해서 이런 말 못하잖아. 난 할 수 있고 내가 골치 아픈 일 처리해 주려고 한 거야. 이런 게 내주지 안 그래? 난 너랑은 달라. 그이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해줘. 그래서 날 사랑하는 거고. 사랑은 개뿔.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2억은 이거 무슨 2억이야? 그 돈 무슨 돈인데 혹시 그 인간 돈이니? 내가 평생을 판일하며 모은 돈이야. 내가 손톱 빠지고 비 맞아가면서 번 돈이라고. 그 돈을 넣어줄 테니까 먹고 떨어져. 너 바보니? 네가 그렇게 고생해서 평생 모은 돈을 나한테 준다고? 그 인간을 얻기 위해서? 난 그런 푼돈 상관없어. 너 이혼하면 우리 바로 혼인신고할 거고 그럼 내가 사장 와이프 돼서 돈방 속에 앉게 되는데 그 정도 2억이라는 돈은 껌값이지. 전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남편한테 이 사실을 확인해 보나마나 일 것 같고요. 남편이나 전현한테 정내미가 떨어졌어요. 2억 먹고 떨어지라는데 안 떨어질 이유는 없는데 2억도 준다는데 제가 안 받을 이유는 없죠. 그래서 2억 받고 이혼하기로 그때 바로 결심하게 되었어요. 저는 잘 생각해보니 저한테 손해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 그럼 그 2억 줘. 대신에 계산은 정확히 해야지. 나중에 내가 돈 안 받았다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계약서도 쓰고 녹음도 해두자. 아이고,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그래, 이왕 온 김에 지금 하자. 미룰 필요는 없으니까. 너를 또 언제 만나러 오겠어? 그래서 그날 돈이 오가는 이유가 적힌 계약서를 썼고요. 종년이 돈을 준다고 녹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을 찾아 이혼을 했어요. 우린 협의 이혼으로 아주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도 저 싫다는 배신자와는 하루라도 부부의 인연을 맺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저희가 이혼한 지 얼마 뒤에 종년이는 진짜 2억을 보내왔습니다.
그 후로 그 사람과 인연은 끝이라 생각했는데요. 그런데요, 이혼을 한 후 제 집에 예전 시부모와 전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저를 아주 죽일 듯한 표정이었고 영문 모르겠다는 표정인 상간녀도 같이 왔었죠. 저희는 재산 분할할 때 양육권을 제가 갖기 때문에 집을 갖는다고 했어요. 대신에 남편이 현금을 일정 부분 갖는 걸로 했죠. 그래서 집은 그대로였는데요. 이곳에 그 집 사람들이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무슨 일로 찾아왔어요? 연락도 없이요. 무슨 할 말이 있으셔서 이렇게 찾아온 것 같은데. 네, 해보세요. 혜미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릴 신고하면 어떡하냐? 가족끼리 잘 살아보려고 한 건데. 가족끼리요?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 아버님 혹시 모르세요? 저희 이혼한 거. 이 사람과 저 이혼한 지 한 달이 넘었어요. 두 분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남편을 쏘아보았죠. 뭐라고? 이혼? 너네 이혼했어? 이게 무슨 일이냐? 애비야 말 좀 해봐. 너네 정말로 이혼했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아무리 추궁을 해도 남편은 대답이 없었고 자세를 고쳐 앉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옆에 종려는 원망의 눈빛과 난감하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도 모르셨구나. 하나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저 종년이에요. 제가 바로 상간녀라고요. 뭐라고? 멀쩡한 직업도 있는 네 조강지쳐버리고 만나는 년이 고작 종살이 한다는 전년이냐? 넌 미쳤어.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안 돼. 우리 집에서는 절대 이혼은 안 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어머님이 전 남편 등짝도 때리고 머리도 쥐어박으며 나무랐어요. 그랬더니 종년이가 그것을 말리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이 사람 그만 때리세요. 이 사람 아파요, 아파. 그리고 저 이제 종년이 아니고 이제 며느리 될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이제 저를 좀 대우해 주세요. 시부는 종년이가 말이 끝나자 그년의 뺨을 세차게 날렸습니다. 엄청 끔찍해 했고요. 더 칠 기세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아이 미친년이. 야, 너 입 안 닥쳐? 우리 아들이 너랑 왜 결혼을 해? 너 도대체 우리 아들을 어떻게 꼬셨길래 이래? 야, 이 미친년 내가 오늘 가만두나 마라. 시아버지가 종년이한테 오만 가지 욕을 퍼부으며 더 칠 기세로 달려들자 전 남편이 아버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그만하세요. 저 이제 정신 차렸어요. 이 여자랑 결혼 안 해요. 잠깐 정신이 헷가닥 했던 거예요. 내가 조강지쳐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바보 같았어. 이제 정신 차렸어. 내가 정말 미안해. 우리 다시 합치자. 신고한 건 착각이었다고 해줘. 기가 막혔죠. 잘못을 저지를 땐 언제고 일을 다 저지르고 나서 용서를 해달라니요.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제가 해줘야 하나요? 내가 미쳤니? 싫은데? 신고는 다 들어갔고 잘못한 게 있으면 그쪽에서 알아서 처벌을 하겠지. 안 그래? 신고라니? 뭘 신고했다는 거야? 자기 나한테 속이는 거 있어? 뭔데? 나는 모르는 게 뭔데? 그래서 숨겨진 진실을 말했습니다. 저는 예전 시댁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팔 때 비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댁과 같은 동네에 사는 시댁 친척이 있는데요. 그분 딸이 교생 실습 나간다고 저희 학교로도 갈 수 있냐고 물어왔어요. 그때 들었어요. 그 집이 부동산을 하거든요. 부동산 겸 슈퍼 겸 방앗간. 그 시골에서 제일 가는 부자예요. 아무튼 동네 일을 다 아는 분이고 그분 위주로 마을 일이 돌아가요. 그때 그분이 이러셨어요. 그 땅을 우리 조카가 산다며. 원래 가족 간의 거래는 낮춰서 하는 건데 내가 업계 약서 쓰라고 조언했어. 이거 다른 사람한테 비밀인 거 알지? 이래야 대출 많이 받잖아. 나 잘했지? 그러니까 우리 딸 교생 실습할 때 점수 잘 받게 힘 좀 써줘. 뭐라고요? 업계약서요? 그게 가능해요? 제 남편이 산다고요? 아, 그래서 대출을 끌어쓰겠다 이거군요. 시댁 땅이 재개발 지역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시댁 땅은 거기보다 외곽이었던 거예요. 해당 구역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구역도 100배가 안 올랐는데 시댁은 100배 올린 가격으로 땅을 내놓은 거죠. 당연히 그 땅을 사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업계약서로 부동산 가치를 높인 전시댁 땅을 전 남편이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 적은 돈으로 매수를 하고요. 은행에다가는 100배 가격으로 매입한다고 높은 금액 계약서를 내서 대출을 더 확보했던 거죠. 그리고 어차피 옆 부지가 재개발되니까 시부모 땅도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추후에 양도하면 양도세의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일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전 남편은 매매 후에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 항목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저한테 재산을 나눠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업계약서 썼다는 것도 들킬 테니까 시댁에서 돌아온 날 바로 이혼하자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전 남편은 이혼 후에야 땅 거래를 진행했던 거죠. 결국 전 남편한테는 빚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전 남편은 상간녀가 나 찾아와서 2억 준 사실도 모르고 있었음. 그때서야 전말을 알게 된 상간녀는 땅값 100배가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되자 말을 바꾸려고 하더라요. 와이씨, 이것들 순사기꾼이네. 이 여자 다 알고도 이렇게 했다고? 그때 내가 줬던 2억, 그거 2억 돌려줘? 무슨 소리야? 우리가 거래할 때 계약서도 쓰고 너 녹음한 거 잊었니? 아니, 자기 손으로 나한테 2억 줘놓고선 왜 반납을 하래? 2억? 그건 무슨 또 개소리야. 이 사람이 당신한테 2억을 줬어? 혹시 내가 준 돈까지 준 거야? 종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전 남편 눈이 헷가닥 도는 게 보였습니다. 더 골 때리는 일이요. 종년이가 저한테 준 2억 중에 절반이 남편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종년이가 남편한테 청소업체 차리는데 돈 좀 보태주라고 해서 1억을 받아냈대요. 그 인간도 신용대출 받은 돈으로 준 거였다는데요. 상간녀한테 1억 줄 정도로 신뢰가 그렇게 두터운가 봐요. 지랄들 났어요. 나한테는 2억 모두 지가 모은 돈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잖아요. 제 앞에서 돈 많이 모아놨다고 고개 뻣뻣하게 들더니만 쌤통이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예전 시부모와 전 남편 사이에서 거래한 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바로 국세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들어가서 그 인간은 조사받게 되었죠. 아마 거래는 취소될 거고요. 그럼 은행에서도 대출받은 금액 상환하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종년이한테 줬던 1억 신용대출 받은 것도 다달이 갚아나가야 하는데 대출 무리하게 받아서 그거 갚느라 종년이는 다시 잠도 못 자고 열일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혼인신고하고 전 남편 돈으로 갚아나갈 요량이었겠지만 바보 같아요. 전 남편이 어떻게 사업 아이템은 그렇게 잘 골라오는데 일 처리는 세세하지 못한지 생각이 없는 거죠. 이래서 일을 저지르기 전에는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변수가 많으니까요. 아무튼 나는 전 남편과 깔끔하게 이혼했었잖아요. 재산 분할도 끝났고 양육권도 끝났고 양육비도 잘 들어오고 있어서 나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애들이 아빠 없이 사는 게 좀 불쌍한데 그건 내가 잘 해줘야죠. 그리고 저는 그때서야 종년이한테 상간녀 소송도 진행해서 위자료도 받아냈고요. 저는 직업도 있겠다. 집도 있겠다. 상간녀가 준 2억도 있고 위자료들도 있겠다. 잘 살 일밖에 없어요. 전 아직도 제가 잘못한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제가 뒤통수 당한 거고 그 인간과 결혼을 함으로써 제 인생이 더 피곤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집구석은 제가 신고해서 인생 망했다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만 이제는 잊고 살려고요. 그래도 되겠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본격 더운 여름이 시작되었는데요.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